회장님, 그 여자 가까이 두시면 안 돼요. 국내 재계 서열 10위 태오그룹 강태호 회장 앞에서 10살짜리 도윤이가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도윤이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죠. 돌아가신 엄마에게서 물려받은 신비한 능력. 사람의 얼굴만 보면 그 사람의 본성이 보이는 관상 천재 아이였어요. 그 순간 회장 옆에 있던 예비 며느리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어머, 꼬마가 아주 당돌하네. 여유로운 척 웃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웃고 있지 않았어요. 과연 도윤이가 본 것은 진실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경기도 작은 마을에 허름한 단층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정겨운 집이었어요. 그 집에 세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7살 도윤이.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노동자였어요.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는 날이 많았죠. 하지만 쉬는 날이면 꼭 도윤이와 놀아주었습니다. 도윤아, 아빠가 목마 태워줄까? 네, 아빠. 아버지 어깨 위에 올라탄 도윤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였어요. 어머니는 늘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우리 도윤이 밥 많이 먹어야 튼튼해져. 손때 묻은 밥상 위에 차려진 소박한 반찬들. 비록 넉넉하진 않았지만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버지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감기려니 했어요. 하지만 기침이 멈추지 않았죠. 한 달이 지나자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여보, 병원 가봐요. 어머니가 애원하듯 말했어요. 괜찮아. 병원비가 어디 있어. 좀 쉬면 나을 거야. 하지만 병은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폐암 말기.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진작 오셨어야 했는데 이제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진료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그날 이후 아버지는 병원 침대에 누운 채 하루하루 꺼져갔어요. 아빠, 나 착하게 살게요. 아프지 마요. 도윤이는 매일 아버지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도윤아, 아빠가 힘낼게. 그리고 보름 뒤 아버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7살 도윤이의 첫 번째 이별이었어요. 아버지가 떠난 뒤 집안 형편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식당 설거지, 청소일 닥치는 대로 일했어요.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죠. 도윤아, 조금만 기다려. 돈 벌어서 맛있는 거 사줄게. 네, 엄마. 도윤이는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어린 나이에도 엄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니에게는 남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면 무언가가 보였어요. 그 사람의 성품, 운명, 다가올 일들.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가끔 이상한 게 보여. 사람 얼굴에서 색깔이 보여. 좋은 색도 있고 나쁜 색도 있어. 엄마 괜찮아요? 무섭지 않아요? 도윤이가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아니, 무섭지 않아. 어머니는 도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건 하늘이 준 선물이야. 나쁜 일을 막을 수 있게 해주는 거지. 어머니는 그 능력을 함부로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말 위험한 일이 보이면 참을 수가 없었죠. 그날도 그랬습니다. 동네 어귀에서 어머니는 김노인을 마주쳤어요. 70대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었죠. 어머니가 김노인의 얼굴을 본 순간 몸이 굳어졌습니다. 눈앞에 시뻘건 기운이 보였어요. 이마 위로 검은 구름이 뒤덮인 것 같았죠. 피가 튀기는 환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이건
살인의 징조였습니다. 어르신, 어머니가 김노인을 불러 세웠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드님 조심하세요. 김노인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뭐, 무슨 소리야? 할아버지 관상에서 큰일 날 상이 보여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말이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제발 조심하세요. 김노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드님이 어르신한테 해를 끼칠 상이에요. 순간 김노인의 얼굴이 시뻘겋게 변했습니다. 이게 미쳤나? 내 아들이 어떻다고 나한테 해를 끼쳐? 어르신, 그게 아니라. 닥쳐. 김노인이 어머니를 밀쳤습니다. 어머니가 뒤로 휘청거렸어요. 남의 집안일에 주둥이를 놀려. 내년이 뭔데?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웅성웅성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이야? 저 여자가 김노인네 아들 욕했대. 원래 좀 이상한 여자야. 귀신 본다느니 뭐니?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피했습니다. 등 뒤로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느껴졌어요. 재수없는 년. 불길한 소리 하고 다녀. 그날 이후 동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를 보면 피하거나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괜찮았습니다. 욕먹는 건 상관없었어요. 정말 걱정됐던 건 김노인이었죠. 그 시뻘건 기운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어요. 동네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김노인의 아들이 도박비 때문에 아버지를 폭행한 거예요. 김노인은 병원에 실려갔지만 다음 날 숨을 거뒀습니다. 아들은 경찰에 붙잡혀갔죠. 마을 사람들이 술렁거렸어요. 그러고 보니 그 여자가 경고했었잖아. 설마 진짜 뭐가 보인 거야? 소름 돋아.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노인의 친척들이 어머니를 찾아왔어요. 내가 저주를 건 거지? 아니에요. 전 그냥 조심하라고. 닥쳐. 내년이 우리 집안을 망쳤어. 그들은 어머니를 끌고 갔습니다. 외진 창고 안으로요. 퍽! 퍽! 둔탁한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렸죠. 제발, 그만. 하지만 폭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분노에 눈이 먼 그들은 어머니를 마구잡이로 때렸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창고 문이 열리고 그들이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온몸이 피투성이었습니다. 숨은 붙어 있었지만 거의 끊어질 듯 했죠. 지나가던 마을 사람이 발견해서 병원에 신고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7살 도윤이의 두 번째 이별. 아버지에 이어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모님을 모두 잃은 도윤이에게 갈 곳이 없었어요. 친척들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누가 이 애를 맡을 거야? 나는 못 맡아. 우리도 형편이 어려워서. 저의 엄마가 이상한 짓 하고 다녔잖아. 혹시 저 애도. 모두가 고개를 저었어요. 결국 도윤이를 맡게 된 건 외삼촌 박정수였습니다. 이복남매였던 어머니와 가장 멀었지만 도리가 없었죠. 아, 진짜 재수없게. 박정수는 도윤이를 차에 태우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밥값은 벌어야 할 거다. 도윤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죠. 부모님이 잠든 마을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삼촌 집에서의 생활은 지옥이었어요. 삼촌은 부인과 아들 하나와 살고 있었습니다. 야, 빨리 설거지해. 청소 아직 안 끝났어? 밥은 먹고 살면서 뭐 하는 거야? 도윤이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설거지, 청소, 빨래, 심부름. 학교는 보내줬지만 집에 오면 쉴 틈이 없었죠. 밥은 식구들이 다 먹고 남은 찬밥이었습니다. 반찬은 늘 시든 것들 뿐이었어요.
그마저도 배불리 먹지 못했죠. 많이 먹으면 살쪄. 조금만 먹어. 옷은 사촌이 입다 버린 헌 옷이었어요. 다 해지고 늘어난 것들이었죠. 신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코가 닳아 구멍이 난 운동화를 신고 학교에 갔어요. 아이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거지다 거지. 냄새나. 저리 가. 도윤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교실 구석에 앉아 수업을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윤이의 눈에 이상한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숙모의 얼굴에서 칙칙한 잿빛이 보였습니다. 사촌의 얼굴에서는 뿌연 안개 같은 게 피어올랐죠.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이게 뭐지? 내 눈이 이상한가?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말했던 그 능력. 마침내 자신에게도 나타난 거였어요. 도윤이는 그때부터 사람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색깔이 다 달랐어요. 맑은 사람도 있었고 탁한 사람도 있었죠. 그리고 얼굴의 생김새에서도 무언가가 읽혔어요. 눈의 모양, 코의 형태, 입술의 두께. 그것들이 조합되어 하나의 메시지처럼 다가왔습니다. 저 사람은 착하구나. 저 사람은 위험하구나. 하지만 도윤이는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도윤이는 10살이 되었습니다. 삼촌 집에서의 3년. 아이의 몸은 여전히 앙상했어요. 제대로 먹지 못해서 또래보다 작았죠. 하지만 눈빛만은 맑고 깊었습니다. 그 속에 세상의 진실을 꿰뚫는 힘이 담겨 있었어요. 어느 날 외숙모가 도윤이를 불렀습니다. 야, 이거 들고 삼촌 회사로 가. 외숙모가 도시락 보따리를 내밀었어요. 점심때까지 가져가. 늦으면 죽는다. 삼촌은 태오그룹 관리팀 직원이었습니다. 대기업이라 으스대고 다녔죠. 알았어요. 도윤이는 도시락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어요. 처음 와보는 강남이었습니다. 높이 솟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했어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죠. 도윤이는 입을 벌린 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마침내 태오그룹 본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이 눈앞에 우뚝 서 있었어요. 도윤이는 조심스럽게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샹들리에가 반짝였어요. 자신의 행색이 얼마나 초라한지 새삼 느껴졌죠. 삼촌은 아직 안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려면 조금 남았으니까요. 도윤이는 로비 구석에 서서 삼촌을 기다렸어요. 그때였습니다. 로비가 갑자기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양옆으로 비켜서며 길을 내줬습니다.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도윤이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한 노신사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위험 있는 모습. 태오그룹 회장 강태호였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젊은 여자가 함께 걷고 있었어요. 강태호 회장의 예비 며느리 이수연이었죠. 도윤이의 눈이 그 여자에게 머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여자의 얼굴에서 시뻘건 기운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눈꼬리에서 흘러내리는 검은 도끼, 입술 주변에 감도는 탁한 안개. 3년간 수많은 얼굴을 봤지만 이렇게 강렬한 건 처음이었어요. 저 여자, 위험해. 도윤이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노인이 위험에 빠질 것 같았어요. 도윤이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말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저 노인의 얼굴에서도 뭔가가 보였어요. 선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런 사람이 저 여자한테 당하면 안 돼. 도윤이는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앞으로 나섰어요. 회장님, 맑고 또렷한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여자 가까이 두시면 안 돼요.
순간 로비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누군가 침을 삼키는 소리마저 들릴 것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수연의 미소가 굳어졌어요. 뭐라고? 그녀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서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 이 녀석이 고함 소리와 함께 한 남자가 뛰어왔어요. 태호그룹 관리팀 소속 박정수, 도윤이의 외삼촌이었어요. 박정수는 달려오자마자 아이의 뒤통수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퍽! 둔탁한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아이가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쓰러지지는 않았어요. 그저 맞은 자리를 손으로 감싸며 이를 악물었죠. 마치 이런 일에 익숙한 듯이요. 이게 무슨 짓이야? 박정수가 아이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미쳤어? 당장 사과 안 해? 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정수가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연신 사과했습니다. 이 녀석이 머리가 좀 이상해서 제가 단단히 혼내겠습니다. 그는 아이를 끌고 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아이는 버텼습니다. 작은 몸으로 버티며 회장을 바라보았죠. 회장님, 제 말이 진짜예요. 박정수의 손에 힘이 더 들어갔어요. 닥쳐. 그가 다시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아이의 머리를 한 대 더 때리려는 것이었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잠시만요.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강태호 회장이었어요. 박정수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때리지 마시고. 회장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얘기 좀 들어봅시다. 회장이 아이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굽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었어요. 꼬마야.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니? 아이는 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두려움 없이요. 회장님, 저 여자 얼굴 좀 보세요. 아이가 이수연을 가리켰습니다. 눈꼬리가 칼처럼 올라갔잖아요. 저건 독사안이에요. 목적을 위해 누구든 물어버리는 눈이에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그리고 눈 밑을 보세요. 검은 기운이 잔뜩 서렸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저건 남의 재산을 탐하는 상이에요. 저 여자는 회장님 돈을 노리고 온 거예요. 순간 로비가 술렁거렸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리고 서로 눈치를 보았죠. 미친 거 아니야? 애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바로 그때 이수연이 나섰습니다. 그녀는 여유롭게 웃으며 한 발짝 앞으로 다가왔어요. 어머, 꼬마가 아주 당돌하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관상? 21세기에 그런 미신을 믿으라고? 이수연이 피식 웃었어요. 그리고 슬쩍 박정수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어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빠른 눈짓이었죠. 하지만 회장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정수가 황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당장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그는 아이의 팔을 낚아채듯 잡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신 허리를 굽히며 아이를 끌고 로비를 빠져나갔어요. 아이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맑은 눈동자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믿어달라는 듯이요. 유리문이 닫히고 아이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이수연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회장의 팔짱을 다시 꼈어요. 아버님, 신경 쓰지 마세요. 그녀는 다정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시죠.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실 회장도 이수연이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걸리는 구석이 있었죠.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려 했죠. 그런데 오늘 처음 보는 아이가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저 여자를 조심하라고.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 아이에게 뭔가 보이는 걸까요? 회장은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는 무의식적으로 이수연의 얼굴을 흘깃 바라보았어요. 눈꼬리가 칼처럼 올라갔다. 저건 독사안이다. 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깊게 가라앉았어요. 뭔가 찜찜한 기분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운명의 시계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회장은 이수연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수연의 전화 통화. 그녀는 가족들 앞에서는 전화를 거의 받지 않았어요. 벨이 울리면 꼭 밖으로 나가서 받았죠. 돌아올 때면 언제나 웃는 얼굴이었어요. 친구한테서 온 전화예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뭔가 굳은 기색이 스쳐 지나가는 걸 회장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전화를 그렇게 숨기듯 받는 걸까? 또 한 가지. 이수연은 회장의 서재에 유난히 관심이 많았어요. 아버님, 서재 구경 좀 해도 될까요? 저도 독서를 좋아해서요.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이것저것 둘러보았죠. 회장은 그때 별 생각 없이 허락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이수연이 둘러본 건 책이 아니었습니다. 책상 위의 서류들, 벽에 걸린 금고, 컴퓨터가 놓인 위치, 그녀의 시선이 머문 곳들이 떠올랐어요. 마치 뭔가를 훑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결정적인 일은 그 주말에 벌어졌습니다. 회장이 골프를 치러 간 날이었어요. 원래 하루 종일 밖에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정이 취소되었어요. 그래서 예정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죠. 현관에 들어서는데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수연이 2층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방이 있는 층이었죠. 어머 아버님? 이수연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일찍 오셨네요. 응. 2층에는 무슨 일이야? 아, 그게. 이수연의 눈이 잠깐 흔들렸어요. 방에 먼지가 많더라고요. 청소 좀 하려고요. 그래, 수고했어. 회장은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커지고 있었죠. 저 여자, 뭔가 숨기고 있어. 그날 밤, 회장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위스키 잔이 들려 있었죠. 하지만 술은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수연에 대한 의심, 그리고 지난 며칠간 목격한 것들, 문득 로비에서 만났던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눈빛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무언가 절실히 전하려는 듯한 눈이었죠. 그 아이가 말한 대로야. 다음 날 아침, 회장이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김 실장. 네, 회장님. 지난주에 로비에서 있었던 일 기억하나? 예비 며느리한테 무례하게 굴었던 아이 말씀이십니까? 그래. 그 아이랑 같이 있던 직원 말이야. 이름이 뭐였지? 박정수입니다. 관리팀 소속이었습니다. 이었다고? 회장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네. 그날 이후로 출근을 안 하더니 며칠 전에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를? 네.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직원 집 주소 알아봐.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해서도 조사해. 비서실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 혹시 그 아이 말을 신경 쓰고 계신 겁니까?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죠. 빨리 알아봐. 이틀 뒤 비서실장이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찾았습니다, 회장님. 그래, 말해봐. 박정수, 42세,
입사한 지 석 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로비 사건 다음 날부터 무단 결근하다가 사표를 냈습니다. 이유는 가정사정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박정수의 조카입니다. 이름은 신도윤. 올해 10살이고요. 비서실장이 다음 장을 넘겼어요. 부모가 모두 사망해서 박정수 집에 얹혀 살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둘 다? 네. 아버지는 병으로, 어머니는. 비서실장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어머니는 3년 전에 폭행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폭행? 네. 자세한 건 경찰 기록에 나와 있는데 비서실장이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사람들한테 경고를 했는데 그게 화근이 됐다고.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신도윤, 10살. 부모를 모두 잃은 아이.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회장은 직접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회장은 평소에 맞춤 정장 대신 수수한 점퍼를 걸쳤습니다. 그리고 기사에게 박정수의 집 주소를 알려주었어요. 서울 외곽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 차에서 내린 회장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좁은 골목에는 쓰레기가 널려 있었고 어디선가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죠. 회장은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층 박정수의 집이었어요. 딩동.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땀 냄새와 술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문 앞에 박정수가 서 있었어요. 박정수가 회장을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회장님?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박정수 씨 맞지? 회장이 담담하게 물었어요. 네. 그런데 여긴 어떻게? 잠깐 할 얘기가 있어서 왔네. 지난번에 자네 조카 말이야. 그 아이 좀 만나고 싶은데. 순간 박정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조카요? 그래. 신도윤이라고 했던가. 박정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회사에서 굽신거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애가 회장님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목소리가 싸늘해졌어요. 회장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그 애 어디 있나? 회장이 다시 물었어요. 없어요. 박정수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없다니? 어디 갔는데? 그걸 왜 당신한테 말해야 하는데? 박정수가 비웃듯 콧방귀를 꼈어요. 회장님이면 다야?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 권리가 있어? 회장은 아무 말 없이 박정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나가요. 더 볼 것도 없으니까. 박정수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이 문을 잡았어요. 그 아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지? 진짜. 박정수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냥 걔가 나간 거야. 집에 있기 싫대서 내보낸 거라고. 내보냈다고? 알아서 나갔어요. 이제 됐어요? 쾅. 문이 닫혔어요. 회장은 한동안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복도에 침묵이 흘렀어요. 내보냈다고? 10살짜리 아이를? 차에 돌아온 회장은 즉시 전화기를 들었어요. 김 실장. 네, 회장님. 박정수 그 자식 뒤를 캐. 회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최근에 뭘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전부 다 조사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행방도 찾아. 신도윤. 그 아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 꼭 찾아내. 네.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회장은 손에 든 핸드폰을 내려다보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박정수의 태도, 아이의 행방,
그리고 로비에서 봤던 이수연과 박정수 사이의 눈빛. 뭔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직은 실체가 잡히지 않았지만 그 아이를 찾아야 해. 회장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만이 진실을 볼 수 있다. 회장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비서실장이 급히 회장실로 들어왔어요. 회장님 찾았습니다. 그 아이.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그런데 비서실장이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렸어요. 얼굴에 난감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야? 빨리 말해. 아이가 거리에 있습니다. 거리? 회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네. 삼촌한테 버려진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역 근처 고가도로 밑에서 노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순간 회장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10살짜리 아이가 거리에서 노숙을 해? 네. 조사 결과 로비 사건 다음 날 삼촌 집에서 쫓겨난 것으로 보입니다. 회장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차 준비해. 지금 당장. 서울역 근처 고가도로. 노숙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어요. 낮인데도 어둡고 음침했죠. 쿰쿰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회장은 그 사이를 천천히 걸었어요. 비서들이 뒤따르려 하자 손을 내저었습니다. 나 혼자 갈게. 한 발짝 한 발짝. 회장의 구두 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울렸어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고가도로 맨 끝. 구석진 곳에 작은 형체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험박스 종이를 덮고 누워있는 아이였어요. 회장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로비에서 봤던 그 아이. 신도윤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얼굴은 더 야위어 있었습니다. 볼이 푹 꺼지고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었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어요. 옷은 흙과 때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맨발에는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아이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숨을 쉬는 건지 아닌 건지 알 수 없을 만큼 미동도 없었습니다. 회장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도윤아. 회장이 조심스럽게 아이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도윤아, 일어나봐. 아이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초점 없는 눈이 한참을 헤맸습니다. 그러다 회장의 얼굴을 알아보았죠. 장님?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그래, 나야. 회장이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괜찮아? 아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일 뿐이었습니다. 가자. 이제 괜찮아. 회장이 아이를 품에 안아 올렸어요.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를 꼭 안은 채 걸음을 옮겼죠. 아이를 안은 회장의 뒷모습이 햇빛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회장의 집. 따뜻한 물로 씻긴 도윤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가정부가 차려온 죽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어요. 천천히 먹어. 회장이 도윤이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급하게 먹으면 탈나. 도윤이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한 죽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도윤이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맛있어? 회장이 부드럽게 물었어요. 네. 도윤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또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아이가 밥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얼마나 굶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죽 한 그릇을 다 비우자 도윤이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았어요. 회장이 따뜻한 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제 좀 괜찮니?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도윤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회장은 잠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도윤아. 네. 그날 로비에서 내가 한 말 있잖아. 도윤이의 몸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그 여자가 위험하다고 했지. 내 재산을 노린다고. 회장이 도윤이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그게 진짜니? 도윤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진짜예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는 거지? 얼굴에서 보여요. 도윤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한테서 물려받은 거예요. 사람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본성이 보여요. 회장은 아무 말 없이 들었어요. 저 여자 눈에서 검은 기운이 피어올랐어요. 탐욕의 색이에요. 도윤이의 목소리가 또렷해졌습니다. 그리고 코 옆에 붉은 점이 있었어요. 저건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상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가 내 재산을 노린다고 한 거야? 네. 그 여자는 회장님 곁에 있으면 안 돼요. 회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그 여자가 이상하다는 건 알겠어. 하지만 증거가 없어. 증거요? 그래. 느낌만으로는 안 돼.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해.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야 아들도 설득할 수 있고 가족들도 납득할 수 있어. 도윤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었어요. 회장님, 응,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회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방법? 네. 그 여자 꼬리를 잡는 방법이요. 도윤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여자는 지금 회장님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겠지. 그럼 더 큰 미끼를 던지면 돼요. 도윤이의 눈빛이 또렷해졌습니다. 욕심이 큰 사람은 큰 미끼를 보면 참지 못해요. 그때 본색을 드러내거든요. 회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자세히 말해봐. 회장님이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진 척 하세요. 도윤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쓴다는 얘기를 흘리세요. 회장의 눈이 번쩍 빛났어요. 유언장? 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고민 중이라고요. 도윤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 여자가 그 얘기를 들으면 반드시 움직일 거예요. 자기 몫을 챙기려고요. 회장은 아무 말 없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 전화를 확인하세요. 누구랑 통화하는지요. 도윤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여자 분명히 혼자가 아닙니다. 뒤에 누군가 있어요.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뒤에 누군가 있다고? 네. 도윤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군가와 짜고 회장님한테 접근한 거예요. 회장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10살짜리 아이에게서 이런 조언을 듣다니. 하지만 그 말에는 묘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알았어.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말대로 해볼게. 다음 날부터 회장은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 회장이 갑자기 숟가락을 놓았어요. 어휴. 이마를 짚으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이수연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요즘 머리가 자주 아파서. 회장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이수연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원에 가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갔다 왔어. 검사 결과가 좋지 않더라고. 회장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서 유언장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 중이야. 순간 이수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곧 평소의 표정으로 돌아왔죠. 아버님, 그런 불길한 말씀 마세요. 불길한 게 아니야. 현실적인 거지. 회장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재산 정리를 미리 해둬야
나중에 탈이 없으니까. 식탁에 침묵이 흘렀어요. 이수연의 눈빛이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회장은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도윤이 말이 맞아. 이 여자 꼬리를 내밀기 시작했어. 그날 밤 회장은 서재에서 서류를 검토하는 척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수연의 동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10시쯤 이수연이 정원으로 향했어요. 평소처럼 전화를 받으러 가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이 조용히 뒤를 따랐어요. 정원 끝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이수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나야. 큰일 났어.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노인네가 갑자기 유언장 얘기를 꺼냈어. 결혼 전에 내 몫을 확실히 해둬야 해. 안 그러면 물거품 돼. 회장의 손이 부르르 떨렸어요. 알았어. 이번 주 안으로 서류 준비해. 회사 지분 이전 서류. 결혼하자마자 바로 움직여야 해. 늦으면 틀어져. 전화가 끊어졌어요. 이수연이 돌아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까의 다정한 미소가 다시 떠올라 있었어요.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회장은 나무 뒤에 서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에 든 핸드폰에는 방금 대화가 모두 녹음되어 있었어요. 회장은 즉시 비서실장을 불렀어요. 이수연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어떤 부분을요? 전부 다. 회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학력, 경력, 재산, 인간관계. 하나도 빠짐없이.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그녀가 누구랑 통화하는지 알아내. 회장이 덧붙였습니다. 전화번호 추적해. 상대방이 누군지 밝혀내. 알겠습니다. 일주일 뒤 비서실장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말해봐. 회장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이수연. 본명은 김수진입니다. 뭐? 회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름부터 가짜였습니다. 비서실장이 서류를 펼쳤어요. 기업 사냥꾼이에요. 회장의 손에서 서류가 와락 구겨졌습니다. 비서실장이 사진을 내밀었어요. 전 남편이 3명 있습니다. 모두 결혼 1년 안에 이혼했고 매번 막대한 위자료를 챙겼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통화 상대를 추적했는데 비서실장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중국 쪽 투자회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태오그룹 지분을 넘기기로 이미 계약까지 해놓았습니다. 뭐라고?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우리 회사 지분을? 네. 결혼 후 법적 배우자 자격으로 경영에 참여한 뒤 내부 정보를 빼돌릴 계획이었습니다. 서류에는 이수연과 중국 투자회사 사이의 계약서, 사본이 들어 있었어요. 날짜를 보니 둘째 아들과 만나기 2달 전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접근이었던 거예요. 회장은 서류를 집어던졌습니다. 당장 가족회에 소집해. 회장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저 여자를 오늘 안에 내보내. 그날 저녁 태호가 본가 응접실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회장, 둘째 아들, 그리고 이수연. 이수연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아버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둘째 아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회장은 대답 없이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뭐예요, 이게? 둘째 아들이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는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수연 씨, 이름이 가짜라고? 뭔 소리야? 이수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김수진, 이게 내 본명이지? 회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전남편 3명. 그리고 이건 뭐야? 회장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노인네가 갑자기 유언장 얘기를 꺼냈어. 결혼 전에 내 몫을 확실히 해둬야 해. 이수연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둘째 아들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그건 이수연이 말을 더듬었어요. 여유로웠던 표정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가.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약혼은 오늘부로 파기야. 회장님,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이수연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이수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아까까지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독사의 눈빛만 남아 있었습니다. 두고 봐. 이수연이 이를 갈며 내뱉었어요. 이렇게 끝날 줄 알아? 하지만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경호원들이 다가와 이수연의 양팔을 잡았어요. 나. 이수연이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녀는 그대로 끌려나갔습니다. 응접실에 고요가 내려앉았어요. 둘째 아들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 괜찮아. 회장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여자가 너무 교묘했던 거지.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저 멀리 정문을 빠져나가는 이수연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윤이 말이 맞았어. 회장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에게 제대로 보답해야겠어. 긴 악몽 같았던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반전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회장은 도윤이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도윤아,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회사가 통째로 날아갈 뻔했어. 도윤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회장님, 거리에서 굶주리고 있는 널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회장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도윤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회장은 잠시 아이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여기서 살래? 도윤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는 거야. 회장이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밥 굶지 말고, 맞지 말고, 따뜻한 데서 자면서. 도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 진짜 여기 있어도 돼요? 그럼.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윤이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아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삼촌네에서 구박받으며 살았어요. 굶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그러다 거리로 내쫓겨 일주일을 굶었죠. 추위에 떨면서 내일은 어떻게 살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 곳이 생겼어요.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고,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고,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곳. 도윤이에게는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회장이 아이를 품에 안았어요. 실컷 울어. 밖에서는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 도윤이는 회장의 집에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깨끗한 방을 하나 받았어요. 새 옷도 생기고 책상도 생겼죠. 세 끼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도윤아, 밥 먹자. 가정부 아주머니가 다정하게 불러주었어요. 도윤이는 아직도 이 모든 게 꿈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이 도윤이에게 말했어요. 오늘 저녁에 큰 며느리가 와. 인사드려. 큰 며느리요? 그래. 서연아라고 해.
착하고 살림도 잘하고 우리 집안의 기둥 같은 사람이야.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 7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밝고 청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윤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부드러운 미소, 한눈에 봐도 품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첫째 며느리 서연아였습니다. 이 아이가 도윤이야.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낼 거야. 회장이 도윤이를 소개했어요. 안녕하세요. 도윤이가 꾸벅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머, 안녕. 서연아가 다정하게 웃으며 도윤이에게 다가왔어요. 예쁘게 생겼네. 앞으로 잘 지내자.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이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어요. 눈앞에 시뻘건 기운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이수연과 똑같은 색. 아니, 더 짙고 더 무거운 색이었습니다. 이 여자도 도윤이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도윤아, 왜 그래? 서연아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윤이가 황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 뵈니까 긴장해서 그래요. 어머, 긴장할 거 없어. 편하게 있어. 서연아가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도윤이의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이 여자도 위험해. 저녁 식사 후 서연아가 다가를 준비하며 회장과 담소를 나누었어요. 둘의 모습은 누가 봐도 화목한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였습니다. 잠시 후 서연아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서 도윤이가 회장에게 다가왔어요. 회장님,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왜 그래? 회장이 도윤이를 바라보았어요. 아이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잠깐, 따로 말씀드릴 게 있어요. 도윤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회장은 이상하다는 듯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도윤이가 뒤따라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무슨 일이야? 회장이 물었어요. 도윤이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회장님, 첫째 며느리도요. 회장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현아가? 네. 도윤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그분도 곁에 두시면 안 되는 관상이에요. 순간 회장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이마 양쪽에 검은 기운이 서려 있어요. 도윤이가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건 음모를 꾸미는 상이에요.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 칼을 숨기고 있는 상이에요.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눈 밑에 옅은 검은 선이 있어요.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저건 이수연 씨랑 똑같은 상이에요. 남의 재산을 탐하는 상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아는 10년 넘게 우리 집안에 있었어. 항상 성실하고 우리 아들한테도 잘하고. 회장님, 도윤이가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의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이 아이는 이수연 때도 정확히 맞췄어요. 그런데 첫째 며느리까지? 그럴 수가. 회장이 휘청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믿기 힘드시죠? 도윤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말씀드리기 싫었어요. 하지만 회장님이 위험해지시면 안 되잖아요. 회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눈은 거짓을 말하지 않았어요. 알았어. 회장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조사해 볼게. 바로 그 시각, 서연아는 정원에 나와 있었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인기척이 없는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아까 식사 때의 부드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꼬마 여기 있어. 전화기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 거기 왜? 그 남자는 바로 박정수였습니다. 너 때문이잖아. 서연아가 낮게 소리쳤어요. 내가 그 꼬마 확실히 처리하라고 했잖아. 그런데 왜 우리 집에 들어와 있어? 나도 몰랐어. 내버려두면 알아서 죽는 줄 알았지. 박정수가 변명했습니다. 서연아의 이가 갈리는 소리가 났어요. 멍청한 놈. 내가 일을 망쳐서 수연이도 끝났잖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 닥쳐. 서연아가 끊었습니다. 어쨌든 수연이는 끝났어. 이제 너랑 나만 남았어. 그럼 어떡해? 계획 접어? 바보야. 접기는. 서연아가 낮게 웃었어요. 수연이 루트는 막혔지만 나는 아직 멀쩡하잖아. 그녀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내가 쉽게 포기할 줄 알아? 그래도 위험하지 않아? 그 꼬마가 널 알아볼 수도 있어.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서연아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어요. 필요하면 그 꼬마도 처리해야지. 처리라니?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 어린애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진다든지. 서연아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방법은 많아. 전화기 너머로 박정수가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쨌든 당분간 움직이지 마. 서연아가 지시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경계하고 있을 테니까. 좀 잠잠해지면 다시 연락할게. 알았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연아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다시 부드러운 미소를 띤 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서연아는 몰랐어요. 정원 끝 나무 뒤에 누군가 숨어 있었다는 것을. 도윤이었습니다. 아이는 두 손을 꽉 쥔 채 서연아의 전화 내용을 다 들었어요.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삼촌이랑 한패였어. 모든 게 연결되었습니다. 삼촌이 자신을 그렇게 학대한 이유, 이수연이 로비에서 삼촌과 눈짓을 나눈 이유, 그리고 이수연이 쫓겨난 뒤 삼촌이 자신을 버린 이유. 처음부터 세 사람은 한편이었던 거예요. 삼촌, 이수연, 그리고 첫째 며느리 서연아. 세 사람이 힘을 합쳐 회장의 회사를 빼앗으려 했던 거였습니다. 회장님한테 말해야 해. 도윤이는 떨리는 다리로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회장을 찾아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도윤이는 숨을 헐떡이며 서재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회장님. 회장이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도윤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첫째 며느리. 방금 전화하는 거 들었어요. 도윤이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삼촌이랑 통화했어요.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세 사람이 한패였어요. 도윤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삼촌이랑 이수연 씨랑 첫째 며느리랑. 처음부터 다 짜고 회장님한테 접근한 거예요.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도 처리하겠다고 했어요. 도윤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게 하겠다고. 회장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10년을 믿었던 며느리,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 사람이 자신을 배신하고 어린아이까지 해치려 했다고. 알았어.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처리할게. 그날 밤 회장은 비밀리에 조사팀을 꾸렸습니다. 서연아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치라고 지시했어요. 통화 기록, 계좌 내역, 최근 만난 사람들, 그리고 박정수와의 관계. 하나도 빠짐없이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조사 결과가 올라왔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어내려갔어요. 읽을수록 손이 떨렸습니다. 서연아와 박정수는 사촌 사이였어요.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서연아가 첫째 아들과 결혼한 것도 계획된 일이었어요. 처음부터 태호그룹을 노리고 접근한 거였습니다. 이수연은 서연아가 끌어들인 전문 사기꾼이었어요. 둘째 아들 쪽으로 침투시켜서 양쪽에서 회사를 조여오려 했던 거죠. 박정수는 내부 정보를 빼돌리는 역할이었습니다. 서연아의 지시로 태호그룹에 취직해서 기밀 서류를 복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 서연아는 이미 회사 지분 일부를 빼돌려 해외 계좌로 옮겨놓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조금씩 들키지 않게 그 금액이 수백억 원에 달했어요. 이럴 수가. 회장이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10년이었어요. 10년 동안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매일 웃는 얼굴로 인사하던 사람이 뒤에서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배신감이 가슴을 찢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 뒤, 태호가 본가 응접실, 회장이 서연아를 불렀습니다. 아버님 부르셨어요? 서연아가 밝은 미소를 띠고 들어왔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다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앉아.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서연아가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이거 봐. 회장이 탁자 위에 서류를 던졌어요. 서연아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장 넘기자마자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통화 기록. 계좌 내역. 박정수와 주고받은 메시지. 해외 계좌 이체 내역. 모든 증거가 거기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연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10년이야.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내 며느리라고 믿었어. 내 가족이라고 생각했어. 서연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런데 넌 처음부터 나를 속이고 있었어. 회장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흘렀습니다. 내 회사를 빼앗으려고, 내 재산을 훔치려고. 아버님, 이건 오해예요. 제가 설명. 닥쳐. 회장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어요. 응접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아 씨,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서연아에게 다가갔어요. 안 돼. 잠깐만요. 서연아가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찰칵. 차가운 금속 소리가 응접실에 울렸어요. 아버님, 아버님. 서연아가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서울 외곽 박정수의 집에도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박정수 씨, 사기 및 공모 혐의로 체포합니다. 박정수가 속옷바람으로 끌려 나왔어요. 잠깐, 이게 뭐야?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삼촌, 서연아, 그리고 이미 도망갔다가 해외에서 붙잡힌 이수연. 세 사람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10년에 걸친 음모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어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서재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며느리를 모두 잃었어.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믿었던 아내가 사기꾼이었다는 사실, 처음부터 자신이 아니라 돈 때문에 결혼했다는 사실, 두 아들 모두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회장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족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밝혀지지 않았다면 더 큰 일이 벌어졌을 거라는 것을요. 회사가 통째로 넘어갔을 거예요. 평생 일군 모든 것을 잃었을 겁니다. 그걸 막아준 사람,
10살짜리 꼬마였어요.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윤이의 방 앞. 회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문을 열자 도윤이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이 들어왔다는 걸 알자 얼른 일어났어요. 회장님, 앉아도 되겠니? 도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이 침대가에 걸터 앉았어요. 도윤아, 네, 고맙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없었으면 나는 모든 걸 잃을 뻔했어. 도윤이는 아무 말 없이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사도, 재산도, 아들들도. 회장이 말을 이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전부 빼앗길 뻔했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니야.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나를 구했어. 2번이나. 회장이 도윤이의 손을 잡았어요.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도윤이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도윤아. 회장이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이제 넌 내 가족이야. 도윤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진짜요? 그래. 진짜야.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으로도 내 손자로 입양할 거야. 도윤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입양이요? 그래. 이제 넌 내 손자야. 회장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도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감사해요. 아이는 회장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도윤이는 회장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입양 서류가 처리되었어요. 신도윤에서 강도윤으로 성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부모 없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태호그룹 회장의 손자, 명실상부한 재벌가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변하지 않았어요. 겸손하고 착한 아이 그대로였습니다.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친구들도 생겼죠. 새끼 따뜻한 밥을 먹고 포근한 이불 속에서 잠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회장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도윤아, 학교는 재미있니? 네, 할아버지. 도윤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호칭이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회장도 웃었어요. 손자가 생긴 기쁨, 며느리들에게 받은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화살처럼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20년이 지났어요. 서울 강남 태호그룹 본사 50층 전망대에 2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80대의 백발노인, 그리고 그 옆에 선 30대 청년. 도윤이는 훌쩍 자라 훤칠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깔끔한 정장 차림, 당당한 어깨와 곧은 자세.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그 맑은 눈동자였어요. 10년 전과 변함없이 깊고 맑았습니다. 도윤이는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성장했어요. 좋은 학교에서 공부했고 해외 유학도 다녀왔죠.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태호그룹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회장의 비서실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전략기획팀장이 되었습니다. 회장의 오른팔이었어요. 도윤아.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네, 할아버지. 그날 기억나니? 도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잊겠어요. 그때 넌 초라한 행색으로 로비에 서 있었지. 회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내 예비 며느리를 가리키며 말했어. 저 여자 가까이 두지 마시라고. 다들 저를 미쳤다고 했죠. 도윤이도 웃었어요. 그래. 난 그때 내 말을 믿지 않았어. 하지만 넌 옳았어. 처음부터 끝까지.
회장이 도윤이를 바라보았어요. 내가 내 곁에 와줘서 고마워. 저야말로 할아버지. 도윤이가 회장의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전 아직도 거리에 있었을 거예요. 아니, 아마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말 마. 회장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나를 구해줬잖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빌딩 숲 사이로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도윤아. 네. 관상은 어떠니? 요즘도 보이니? 도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여전히 보여요. 그래. 그럼 내 관상은 어때? 회장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이가 회장의 얼굴을 천천히 살폈어요.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20년 전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그래. 네. 근심이 많이 사라졌어요. 얼굴에 복이 가득해요. 도윤이가 말했어요. 오래오래 건강하실 상이에요. 회장이 허허 웃었습니다. 내 덕분이지. 도윤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관상은요,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바뀌기도 해요. 바뀐다고? 네. 선한 마음으로 살면 상도 좋아지거든요. 도윤이가 회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그 선한 마음이 얼굴에 다 나와요.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할아버지. 도윤이가 활짝 웃었습니다. 제가 곁에서 지켜드릴게요. 회장이 도윤이를 꼭 끌어안았어요. 그래. 고맙다. 내 손자야. 20년 전 운명처럼 만난 두 사람. 세계적인 재벌 회장과 거리에 버려진 꼬마. 나이도 신분도 모든 것이 달랐지만 이제는 세상 누구보다 깊은 유대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맑은 눈을 가진 아이와 그 아이를 알아본 어른의 만남.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은 아름다운 가족이 되어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네 사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가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응원하고 싶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